네, 안녕하세요. 쇼미더 크립토 가운데 가장 핫한 시간이죠. 핫 크립토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미디어 조인디의 고란 기자고요. 네, 저는 넥스트머니 저자 이용재입니다. 오늘 과연 어떤 소식을 준비했을까 제가 살짝 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이 제도권 속으로 한 발짝 들어선 암호화폐와 관련한 두 가지 소식을 준비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지금 이제 27일 날 블룸버그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 이트레이드라는 온라인 브로커리지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거래 서비스를 곧 시작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향후에 더 다양한 암호화폐를 더 많이 서비스를 늘려갈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지금 이 회사는 CME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도 중개를 하고 있고요. 그럼 CBOE는 누가 하고 있나요? 근데 그 이트레이드랑 같이 이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TD 아메리트레이드가 이제 CBOE의 선물 상품을 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재밌는 거는 미국 내 탑5 브로커리지 회사 중에 세 군데가 암호화폐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라는 거죠. 세 군데가 어딘가요? 네, 세 군데가 보시면 이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있고요. 근데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2,300만 계좌의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이 2,300만 명이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D 아메리트레이드가 1,100만 명, 그다음 찰스 슈왑이 1,000만 명 정도,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이트레이드가 400만 명, 그다음 뱅가드가 한 300만 명 됩니다. 세 군데는 피델리티, TD 아메리트레이드, 이트레이드죠. 그래서 미국 내 탑 브로커리지 회사가 5군데, 탑5 가운데 3곳이 무려 암호화폐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 피델리티가 자산운용사 아닌가요? 브로커리지는 보통 증권회사인데? 그렇죠. 미국은 자산운용사가 자신의 금융상품들을 직판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죠. 우리나라는 직판 시도하셨다가 좀 잘 안 됐죠. 우리나라는 증권사나 뭐 은행을 통해서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직접 판매가 가능합니다. 좀 상황이 다르군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통적인 금융권에서 이제 암호화폐 서비스 관심 있는 거고 아예 IT 기반 실리콘밸리 태생의 회사들도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실리콘밸리 태생의 로빈후드라는 똑같은 온라인 브로커리지 회사예요. 근데 좀 저렴한 수수료가 거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그런 회사고요. 이 회사 이름이 그 로빈후드 아시죠? 그 소설 속 나온 캐릭터 그걸 따와서 서민을 위해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여기 증권사가. 밀레니얼들 젊은 세대들이 충성 고객들이 많아요. 되게 손쉽게 잘 앱이 나와 있고요. 수수료도 많이 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계좌에서는 연 3%의 이자를 주는데 이게 거의 미국 전체 내에서 온라인 은행 중에 가장 높은 이자 수준입니다. 연 3%면 우리나라에서 높은 수준인데. 그렇죠.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죠. 저도 여기다 좀 넣고 싶네요. 여기가 고객이 또 많아요. 6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트레이드보다 많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가 2018년 5월에 시리즈 D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리즈 D라는 의미가 뭔가요?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벤처 회사가 이제 투자를 받을 때 단계별로 투자를 받거든요. 그러면 A, B, C, D 네 번째 단계 투자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프리 A, 그다음에 A, B, C, D. 요즘에는 이제 상장되기 전에는 계속 알파벳을 늘려서 투자 라운드를 유치를 하는데요. 시리즈 E도 있고요. 그러니까 IPO를 할 만한 시점이 안 됐고 투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알파벳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IPO 하기 전에 뭐 시리즈 E로 하는 거대한 회사들도 이제는 있고요. 근데 이 회사는 시리즈 D 투자로 얼마를 3,800억 정도로 조사를 받았어요. 되게 유명한 벤처 캐피탈들한테. 3,800억 원. 그렇겠죠. 설마 달러도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 로빈후드의 CEO가 이 3,800억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했던 거죠. 원래 그 브로커리지, 주식 브로커리지를 하던 전통적인 회사와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한 새로운 밀레니얼을 위한 회사, 이 양쪽이 모두 암호화폐 서비스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피델리티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잠재적으로 한 2,100만 명 정도의 미국 고객들이 단계적으로 암호화폐 중개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거래소라고 하는 게 사실 약간 소규모로 이 IT, 이 블록체인 기반에서 출발한 곳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금융 베이스였던가 아니면 그 실리콘밸리 베이스의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제도권 편입이 되는. 예, 그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이걸 확실히 새로운 먹거리로 확실히 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뭐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소식은 뭐가 될까요? 두 번째는 최근에 발표했던 업비트의 암호화폐 공시제도. 이 업비트는 우리 후원사. 네, 업비트는 저희 후원하고 있는 국내 최대 거래소죠. 네. 업비트의 상장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중요한 사항들을 특히나 이제 뭐 개발이나 사업 진행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이제 공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업비트가. 이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소, 그러니까 주식 거래소와 증권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암호화폐 거래소는 증권사와 거래소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식에서 공시는 거래소가 담당할 의무고 증권사는 사실 상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의무도 해야 되고 증권사 의무도 해야 되다 보니 이 거래소 의무의 기본이 공시 의무를 본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겠다고 한 거죠.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쨌든 이 공시제도라고 하는 게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잖아요. 과연 잘 될 것인가.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공개를 안 한 거에 대한 업비트가 그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가장 적극적인 블록체인 관련 입법을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얘네가 이제 팩트 법안이라고 소규모 비즈니스 촉진법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법을 다루는데 이제 여기서는 9월에 그 ICO를 정부가 공인하는 라이센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9월부터 시행을 할 건데 9월부터. 이거를 라이센스를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ICO 하는 업체가 우리 라이센스 안 받아도 되는 거죠. 받아도 되고 선택사항. 근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 정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부가 공인한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는 확실히 믿을 만한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게 있으면 더 믿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게 만약에 없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비트 공시 역시 자율 공시고 그리고 사실 뭐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뭐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과연 잘 될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사실 가장 좋은 규제는 시장의 규제잖아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모든 공시가 차별 없이 제공되는 이런 환경, 굉장히 투명한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발달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이거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는 이게 그 정부 당국에서 하는 거죠. 네, 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업체들이 이제 라이센스 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국내에서는 그냥 거래소, 업비트 거래소만 시작한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서 업비트가 공시하는 그런 내용들은 주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뭐 대량 보유 지분 변동이라든가 암호화폐 자산의 구조적인 변동, 그다음에 핵심 인력,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의 이동, 그다음에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 체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요 그 비즈니스 마일스톤 달성. 그런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시를 할 거고요. 반대로 이제 프로젝트 홍보, 그다음에 뭐 단순 정보, 뭐 사업에 불필요한 정보들은 이제 공시를 안 한다고 하네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일종의 약간 노이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해라. 그리고 꼭 필요한 걸 투자자들이 보고 투자 판단을 해라. 라는 의미고요. 정말 공시는 중요한 게 제가 워런 버핏 한번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워런 버핏 네, 멀리서 봤습니다. 멀리서? 네, 대구에서 뵀었는데요. 이분이 하신 말 중에 한국은 투자 환경이 너무 좋다. 이 공시제도 너무 잘 돼 있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공시만 잘 돼 있어도 투자 판단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니까 이 업비트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국내 거래소들이 투명한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핫크립톡 소식은요, 뭔가 제도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선 암호화폐를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증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작업 증명이란 B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A라는 작업을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장 생활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라니한테 사업계획서 제출을 명령을 해요. 그러면 라니는 사업계획서를 써서 주겠죠. 근데 제가 라니를 싫어해요. 골탕 먹이고 싶어해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계속 다시 쓰라고 괴롭힐 수 있겠죠, 라니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쓰라고 하는 그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용재는 자기 상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다시 써야 되는 명분을 설명하고 결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면 용재는 무작정 사업계획서를 다시 쓰라고 말을 못하겠죠. 왜냐? 자기도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용재는 라니에게 무작정 골탕 먹이려고 사업계획서 제작업을 지시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꼭 필요할 때만 제작성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니를 골탕 먹이려는 수단으로 이런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것들은 원천 봉쇄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작업 증명 알고리즘입니다.